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교황들이 르네상스 시대 그 유럽에서 어떤 교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1453년, 1453년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 기독교의 마지막 요새지였던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 여기에 그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이 도시가 이슬람, 무슬림의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인 메메드 2세, 무하마드 2세에게 함락이 됐죠. 정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1453년에 이제 기독교의 세력이 그 이슬람한테 이제 망한 거죠. 비잔틴 대국이. 이때가 이제 보통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이 뭐 이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의 교황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70년, 80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1458년 콘스탄틴 함락 1453년부터 한 5년 후에 1458년의 교황이었던 비오 2세, 피우스 2세라고도 하죠. 요 교황부터 해서 1534년에 마지막 교황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클레멘스 7세. 클레멘스 7세. 클레멘스 7세는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교황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1534년까지 이제 토탈 10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10명의 교황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오 2세, 피우스 2세. 그다음에 이제 뭐 쭉 해서 그 10명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다섯 번째에 나타나는 알렉산데르 6세. 알렉산데르 6세는 이제 보르자 가문의 출신이죠. 알렉산데르 6세.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교황인 율리오 2세. 율리오 2세는 아주 원칙주의자이고 또 대단한 교황이죠. 이분이 다섯 번째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6세하고 아주 경쟁자, 정적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 보르자 가문을 아주 비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7대가, 일곱 번째가 이제 율리오 2세.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교황이 된 분이 이제 레오 10세. 그 다음에 열 번째 교황이 된 분이 클레멘스 7세. 이렇게 됐습니다. 레오 10세하고 클레멘스 7세는 둘 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출신의 교황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르네상스 교황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비오 2세, 피우스 2세를 볼 것 같으면은 교황으로 재임은 1458년부터 1464년까지 6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8세에 사망을 했고요. 교황은 어떻든 콘클라베라는 회의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데, 이 콘클라베 회의라는 게 이제 바티칸에 이제 성당에 다들 추기경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교황을 이제 비밀 선거를 해서 교황을 뽑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모이는 이제 추기경이 보통 한 19명, 한 20명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뽑고, 교황이 일단은 당선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종신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오 2세는 1458년에 교황으로 뽑혔을 때가 나이가 53세가 되겠습니다. 이 비오 2세는 젊어서는 이제 교황, 이제 기독교 관련된 추기경의 여러 명이니까 어떤 추기경 지시에 따라서 교황청의 외교관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스위스의 바젤, 아니면 이제 이탈리아 북부의 이제 뭐 제노바,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이런데, 아니면 이제 잉글랜드 중부에 있는 뉴캐슬 이런데 아주 추운 지방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추운 나라 가서 기아에도 시달리고 추위에도 시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도 이제 갔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있죠.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오 2세는 도덕적으로 좀 엄격하지가 않고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너그럽고 좀 이제 자유주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직자 서품을 받으면서는 좀 도덕적인 인물로 변화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본성이 젊었을 때부터 진보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욕을 참기가 어려웠다고 돼 있고, 하지만은 교회의 쇄신에 앞장을 섰고 십자군 원종의 열성을 다했다고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대항. 왜냐하면 자기가 교황되기 1458년 교황되기 한 5년 전에 기독교의 세력인 그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십자군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오 2세는 아라곤 왕국, 아라곤 왕국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거죠. 스페인에 이제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이런 왕국들이 있었는데, 아라곤 왕국의 그 군주인 페르난도 2세하고 동맹을 맺고 유럽 각지에서 이제 십자군 을 이제 많이 모았죠. 근데 뭐 결국 성공은 못했죠.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이제 지난 지가 벌써 뭐 200년, 300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십자군 정신은 남아 있지만은 그 유럽 각지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군주들의 마음을 모아서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십자군 운동은 뭐 한 1095년부터 한 200년 동안 진행이 된 게 십자군 운동이죠. 그래서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때부터는 뭐 거의 한 150년 전에 이제 끝났죠. 이미 끝난 거죠. 91년도에 이제 마지막 십자군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0년 동안 진행했던 게 십자군 운동인데, 그 1차의 십자군 보면은 1차는 1095년부터 1099년까지 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죠. 무슬림은 몰아내고. 그래서 1차는 대단히 성공을 했다. 1095년부터 1099년에 이제 1099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 왕국이 뭐 200년, 3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1차고, 그다음에 2차 십자군은 이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후인 1147년부터 1149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이로부터 또 한 30년, 또 한 40년, 40년이 지난 1189년부터 1192년까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189년, 1192년 이 3차 십자군 운동이 또 유명하죠. 이 3차 십자군 운동 때는 영국의 사자 시망 리처드 1세,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필리프 2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게 이제 뭐 프리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 각 군주들이 참여를 해서 맹렬하게 오스만을 두드려 부셨죠. 그래서 오스만하고 그 공격을 했을 때 이때 이들하고 대항을 했던 게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그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인 살라앗딘, 이 사람하고 이제 붙었죠. 근데 이 살라앗딘도 아주 존경받는 군주였고, 그다음에 이제 리처드 1세라든가 그 영국의 사자시망도 아주 막강한 젊은 군주였기 때문에 맞붙어서 열심히 싸우고 서로 존경하고, 싸우면서도 존경한 거죠, 상대방을. 그래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이 3차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3차 때는 예루살렘 이제 무슬림이 소유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철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이제 그 살라딘하고 리차드 1세하고 맞은 협약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은 무슬림 이슬람이 지배를 한다.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는 받아주고 보호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약을 맺고서 이제 끝난 게 3차 십자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89년부터 1192년, 그러니까 뭐 한 그 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지 거의 한 100년 후에 일어났던 거고, 4차 십자군 운동은 그 다음에 1200년도에 넘어가면서 이제 4차가 시작이 되죠. 1200년 4차 십자군 운동은 1202년부터 1204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자주 있습니다. 10년마다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5차는 이제 1219년부터 1221년, 뭐 한 10년 후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6차는 요때로부터 또 한 20년 후에 1248년부터 1254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차는 1291년 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총 7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오 2세가 피우스 2세가 즉위를 한 게 1458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뭐 불과 한 5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비오 2세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스만의 술탄인 메호메드 2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기독교를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무슬림이 기독교로 편지 받았다고 개정을 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군주인데. 그다음에 이제 평화를 희망한다. 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든 이 비오 2세는 십자군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앙코나라는 도시가 이제 이탈리아 동부 쪽에 이제 이탈리아 동부하고 이쪽에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죠. 아드리아해고 아드리아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에게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이오니아해인데 이탈리아 동쪽에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그게 이제 앙코나입니다. 이 앙코나에다가 이제 십자군을 이제 모여라. 각 제후국들이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앙코나에 이제 군대들이 이제 십자군이 이제 속속히 모이는 과정에서 비오 2세는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뭐 결국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앙코나의 위치는 이탈리아 동부 해안에 있는데 반대편의 서부 해안에는 이제 피사가 있죠. 그러니까 위도상 경도상으로는 이제 같은 수평적인 위치에 피사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오 2세는 또한 이분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당시대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으로서도 좀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이 비오 2세 교황이 지은 소설 제목이 두 연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비오 2세가 사제 소품 그러니까 성직자 사제 소품을 받기 전에 자기가 쓴 건데 사실적인 게 묘시가 돼 있고 교황이 쓴 유일한 성인 소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제 소품 후에는 완전히 다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한 걸로 돼 있고 이분은 또한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면서 근대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비오 2세 다음에 두 번째 르네상스 교황은 누구냐면은 이제 비오 2세 다음에 두 번째 교황은 바오르 2세가 되겠습니다. 뭐 파울루스 2세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은 1464년부터 1471년까지 7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47살에 재위를 해서 54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은 걸로 돼 있고 멜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급성 소화불량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됐습니다. 이분 바오르 2세는 즉위하기 전에는 상당히 관대한 인품으로 인기를 얻었지만은 교황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는 의심이 많아서 야밤중에만 무슨 면담을 한다든가 좀 꾸리꾸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기경들하고 약속한 것도 다 어기고 추기경들의 권한을 축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는 이제 화장실 가기 전하고 나온 후에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 자기 이익만 챙긴 거죠. 그래서 추기경이 그 당시에 11명이었는데 이 추기경을 24명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뭐 하지도 않고 추기경들의 권력을 좀 강화해 주겠다더니 교황의 권력만 강화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즉위식 때도 각종 귀금속으로 치장을 한 교황관을 아주 비싼 교황관을 이제 보물로 치장을 사고 나서 허영심이 매우 가난한 걸로 돼 있고 단지 이제 이분이 자기 고향이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인데 이제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궁전 이거를 이제 다시 건축을 합니다. 이게 1455년부터 1466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산 마르코 궁전을 건축을 하고 자기의 중요한 거처로 쓰게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바오르 2세, 파울루스 2세는 뭐 특별한 업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세 번째 교황은 이제 식스토 4세가 되겠는데 이 식스토 4세는 식스투스 4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재위는 1471년부터 1484년까지 1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57살에 즉위를 해서 80살에 통풍은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죠. 통풍으로 사망을 80살에 죽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델라 로베레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식스토 4세는 바티칸 시국 내에다가 시스티나 경당을 건립을 하고 바티칸 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1478년도 이때 이제 그 피렌체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 1478년도에 피렌체를 지배를 하고 있던 게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가문에 대항을 한 그 피렌체에 따른 정적 경쟁자가 이제 피치 가문입니다. 피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뭐 로렌조라든가 그 뭐 동생 줄리아노 뭐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암살을 하고 자기네 피치 가문이 이제 피렌체를 지배를 하려고 당시에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인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조하고 그 동생 줄리아노 뭐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하려고 이제 일요일 날 성당에서 미사 지낼 때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딜을 지원을 했다. 배후 조종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걸로 이 식스토 4세 교황이 강력하게 이제 그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저 피치 가문의 배후에서 조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78년도 사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식스토 4세는 교황이 당선되기 전에 교황이 당선될 때 추기경 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추기경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물 공세를 하죠. 선물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그 좀 세력이 있던 밀라노 공작, 밀라노 추기경 이 사람들한테 이제 뇌물 선물 공세를 하면서 교황 콘클라베에서 교황이 선출된 게 식스토 4세가 되겠습니다. 교황이 되고 난 후에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니며 그다음에 이제 대관식 때 또 이제 교황관을 또 보물로 치장한 어마어마한 화려하게 그걸 쓰고 나왔죠. 그래서 이 교황의 그 대관식 때 쓴 관이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10만 듀카트 정도의 그 가치였다고 합니다. 10만 듀카트. 이 10만 듀카트라는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교황의 연간 수입의 한 30%그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을 그 뭐 대관식의 그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관을 만드는데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듀카트라는 거는 이제 금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그 통용되던 화폐라는 게 보통 금화였기 때문에 베네치아에서 발행한 금화가 이제 듀카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렌체에서 발행한 듀카트가 이제 플로렌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베네치아 금화가 더 많이 통용이 되고 뭐 지금은 이제 달러 같은 기축 통화가 된 거죠.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피렌체의 그 플로렌은 좀 이제 상계가 되죠. 그래서 이 그 식스토 4세도 좀 좀 꾸리꾸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직을 돈을 받고 매매를 일삼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가문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로베레 델라 로베레이기 때문에 로베레 가문의 자기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친인척들을 기용을 해서 족벌주의 정책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황이 이제 인노첸시오 8세가 되겠습니다. 인노첸시오 또는 인노 켄티우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1484년부터 1492년까지 8년 동안 그 교황을 역임을 했고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살에 교황이 즉위가 했다가 8년을 통치를 하고 60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의 교황들 중에서 1450년대부터 58년부터 1490 이분이 인노첸시오가 이제 1492년에 죽었으니까 1492년까지 뭐 거의 한 33년 정도 기간 동안의 초반기에 르네상스 교황 4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